안녕하세요.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미국에서 폭스바겐 전기차가 해외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폭스바겐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만드는 전기차 ID4는 이제 $7,500 보조금 전부 다 받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 완화의 계기이자 현대 기아차의 위기입니다. 세부 요건을 맞추면 다른 나라 브랜드도 추가해 준다고 하지만 그 조건 맞추는 게 당장은 불가능하니 반도체 대신에 수출을 이끌던 우리 차 우회로 찾아야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존박의 네 생각 듣고 오셨습니다. 국어 표기법 그리고 읽는 법에 따르면 내 생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냥 네 생각이라고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생각을 듬뿍 하고 돌아온 목돈연구소입니다. 윤혜란님 매일 오시죠. 연미님 오늘 만화 캐릭터 같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어. 저희는 용서할게요. 다른 거 듣다가 오셔도 다 용서해드립니다. 자, 박상우님 오늘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럴까요? 요일 중에 금이 있는 금요일은 왜 이렇게 설레임이 가득하죠? 목돈연구소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오늘 금 투자 얘기 준비한 걸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금 얘기, 환율 얘기 오늘 2부에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금가루 날리도록 털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에 기다리는 박연미와 친구들이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도 있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도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국내외 시황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인원 PB와 연결해 들어보고요. 일타경제 이슈 훈훈 브라더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입니다.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가 아주 쫙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돈터뷰 있는데요.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말장난 아니고요. 최근에 미니금 거래량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홍춘욱 박사에게 금부터 환율까지 궁금한 거 모든 것 물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서인원 PB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실망스러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시장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빅테크 자동차 주식들 많이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했습니다. S&P 11개 업종 중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도 WTI 기준으로 2%가량 하락했는데 이게 지난 3월 31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에 실망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나오고 투자자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 어제 이게 미국장이 끝난 뒤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정규장 미국장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어제 테슬라가 거의 10% 마이너스 9.7%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진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9개사에서 그 목표 가격을 낮추는 그런 가격 하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고도 테슬라 말고도 유사한 종목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이런 종목들도 거의 리비안 3.6%, GM 3%, 포드도 2.8%, 테슬라 영향이 좀 자동차, 전기차에 전반적으로 좀 미쳤습니다. 그렇군요. TSMC 실적도 나왔죠. 네, TSMC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TSMC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마진 쪽에서 조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진이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로는 39.5%, 41.5%로 거의 50%에 육박하던 이제 마진율이 40%까지 2분기에는 감소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좀 업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아직 기지개를 켜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점을 어느 정도는 감산을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점은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지만 여기 이제 또 차이가 또 있잖아요. 파운드리 위주인 TSMC랑 또 메모리 위주인 삼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제장에서는 또 마이크론이 또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삼성전자도 좀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밴드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가격이
115달러에서 300달러 사이? 이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의견들이 네. 월가에 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가 뭐 진짜로 115불을 이렇게 쓴 데도 있고요. 아직 뭐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밴드가 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돈나무 언니는 무려 5년 안에 최고 2,000슬라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밴드가 크다는 건 변동성에 대한 아직까지 불안함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달러 좀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장중에 거의 1330선을 터치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1429를 제가 방금 보고 왔습니다. 이 이유를 좀 확인해 보자면은 달러 인덱스는 지금 3월 초에 거의 105에서 101까지 떨어지면서 좀 달러 약세 흐름을 이제 글로벌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은 좀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 괴리를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좀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국 수혜가 생각보다 약했던 점.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기사를 확인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네. 수출 부진 얘기가 있고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거의 뭐 30%씩 감소했다는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첫 번째로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 금리 역전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이 그 금리 차이가 더 커지면서 이런 저희 펀더멘탈 우려에 좀 달러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장은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낙폭을 줄여서 0.5% 정도 하락 중입니다.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이 급락했잖아요. 네. 어제는 왜 그랬던 거예요? 사실 어제 상황은 워낙 이제 테슬라 실적이 먼저 나왔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장에는 먼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2차 지주들이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에 대한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우리장에 먼저 반영이 됐고 여파가 네, 오늘까지 맞습니다. 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인원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훈훈 브라더스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드릴 뉴스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이에요. 월수금의 남자, 일타경제 이슈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훈훈 브라더스인데 1대1이 아니에요. 훈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훈의 히읗까지 김성훈 기자가 하고 계신 거예요. 책임감. 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그쵸.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테슬라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네.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목표 주가가 115불에서 300불. 네. 이거는 김성훈 기자가 지금 키가 몇입니까? 키 크시잖아요. 180이라고 하면 다들 180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0? 180입니다. 네.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 전망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김성훈이나 박연미나 2m 안 되긴 마찬가지 아니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키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하지만 179cm시잖아요. 아, 그쵸. 신장이. 네. 테슬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주가 전망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유효한가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폭스바겐 먼저 가볼게요. 네. 미국에서 미국 차 아닌 차 중에는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게 됐군요. 맞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ID4가 전날부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배터리 및 광물 요건을 모두 충족해 총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앞서 재무부가 17일 올해 세부 조건에 부합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인 16개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는 테슬라나 GM과 같은 미국 기업 전기차만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이번에 새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폭스바겐은 당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발표할 당시에도 세부 서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보조금 대상 포함에 좀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자신 있다. 네. 이 IRA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규정을 한 건데 특히 지난달 말에 발표됐던 세부 지침에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 $3,750,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만 또다시 추가로 $3,750를 각각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었습니다. 미국 외신들은 미국 업체 1세기던 보조금 대상에 폭스바겐이 포함이 되면서 유럽과 무역 갈등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요.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볼보 등 외국 기업들도 배터리 요건을 충족할 공급망을 확보한다면 명단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조건이 확보가 바로 되면 걱정이 없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우리도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머스크가 네. 거의 출연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으로. 네. 머스크 오늘 또 출연했는데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MS에 소송을 예고했어요. 네. 왜요? 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 훈련을 위해서 트위터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골자인데요. 미국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트위터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른바 API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사 광고 플랫폼에서 트위터를 제외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그들이 트위터 데이터를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AI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서서히 소송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마케팅 센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제공해 왔는데요. 그런데 트위터가 이번 달 29일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좀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무료로 제공했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료로 월 $42,000, 약 5,600만 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CNBC는 머스크가 실제 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견해를 전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AI 언어 모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소유권 논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실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AI 개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은 AI 개발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비용을 청구할 계획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미지 서비스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게티 이미지는 네. AI 훈련을 위해서 자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스테빌리티 AI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뭔가 가지고 공부를 그럼요.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 거 갖고 공부했으면 돈 내. 그렇죠. 이 얘기네요. 네. 교과서 전쟁이군요. 네. AI의 교과서 전쟁이 한창이다. AI가 얼마나 똑똑해질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테슬라가 네. 우리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매출이 24% 늘었다는데 네. 주가는 간밤에 10%가 빠졌어요. 네. 이거 좀 자세히 볼까요? 1분기 저조한 실적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팔겠다는 박리담의 전략을 좀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좀 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9.75% 하락한 $162.99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0%를 넘어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9%대 후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5,107억 찾아보니까 이게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테슬라 시총이 메타보다 낮아진 것은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전날까지 무려 47% 오르면서 계속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네. 장마감 직전에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6%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날 실적 발표 후에 이뤄진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 CEO가 차량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줄이고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게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추가로 주요 모델의 가격을 더 내려서 올해 들어서만 총 6차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 정책 때문에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4% 늘기는 했지만 순이익은 24% 감소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2424의 법칙. 네. 24% 늘고 순이익은 24% 감소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또 월가에서도 네. 이런 관련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테슬라 투자 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한편
뭐 애널리스트 적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널리스트 7명이 매도 의견을 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투자 회사인 오펜하이머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따른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점차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마진 압력은 투자자들의 도리어 우려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을지 앞으로 5년 안에 판가름이 나겠죠. 국내로 와보겠습니다. 네.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자율협약을 시행해서 네. 부동산 PF 정상화를 지원한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금융권 관련해서 부동산 PF 관련 이슈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뭐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좀 우려의 부동산 목소리도 PF가 커지고 대체 있는데. 뭐예요? 부동산 PF라는 네.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요. 이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나 투자를 뭐 총칭하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았고 일부 메이저 은행을 제외하고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어떤 또 투자 채널을 따로 파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들여다보던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채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PF라는 게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담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우리가 지어서 팔아서 네. 분양 잘 되면 갚을게요 하고 꺼가는 돈인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리고 고금리로 꺼주는 거고. 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딱 눈에 그려지니까 이런 거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금리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또 SVB, CS 사태도 불거지면서 은행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PF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권 PF 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여전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여전사가 네. 여자 전사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네. 남전사의 반대말 아니죠. 네네. 네. 좀 여전사라는 부분이 저도 사실은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한데요. 여신 전문 회사. 네네. 네. 여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신용을 상대로 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하신 네. 개념의 좀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미리 빌려주고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곳이라고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그냥 같습니다. 간단하게 카드 캐피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을 주기만 하고요.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은 없는 회사를 여전사라고 하고 여전사 사무금융권을 일단 먼저 첫 손에 꼽았다는 건 이쪽에서 돈을 많이 꿔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3개 이상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여전업권의 경우에는 채권 합계액이 100억 원, 상호금융권은 채권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 주관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관사나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이고요. 자율협의의 의결사항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의결 요건 차등화도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도 의무하기로 했고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는 무슨 말이에요? 네, 한국말로 익스포저- 얘기해 주세요.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 한도를 좀 준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출로 됩니다. 꺼주는 돈을 네. 줄여라 이 말이죠. 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들었나 봐요. 너무 어려워요. 네네. 서울 사람들은 말 이렇게 어렵게 하나요? 네. 저도 서울 사람이 아닌 건가요? 네. 아 맞다. 네. 저희 둘 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 한도 준수 의무를 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에 이 소식 준비할 때는 제가 영어는 싹 빼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빼고 우리 네. 시민의 언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는 부동산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수금될 것 같았던 그 사업장이 어려워지지 않게 지원한다. 두 번째는 추가로 꿔주는 돈은 최소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현대차는 3만 대를 리콜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차만 그런 건 아니고요. 현대차와 뭐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등 39개 차종에서 총 29,875대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차종별로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14,316대가 대상인데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오르막 경사로에서 정차할 때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섬뜩한 부분이거든요. 딱 오르막길에 섰는데 차가 딱 밀린다는 느낌이 들면 갑자기 좀 뒷차와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네네. 네. 이 밖에도 아이오닉 5 18대가 또 대상이 됐는데 뒷좌석 왼쪽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때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지면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00D 모델 같은 경우 약 7,069대가 대상이 됐는데요. 뒷문 창틀의 고정 불량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도 이제 리콜 조치를 받게 됐고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경우에는 뒤따르는 차량에 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됐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 모델 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 관리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원격 업데이트를 하는 테슬라 코리아 차량을 제외한 다른 리콜 차량은 각각 제작사, 판매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요. 자비로 수리를 하셨다면 제작사의 보상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원격 업데이트. 네. 그래요. 어떻게 될지 좀 보고 요즘에 동구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들도 네. 어렵다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벤처, 네. 스타트업으로 가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 네. 중소기업이 돈 떼와서 시설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내놓는다고요?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올해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했는데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추 부총리가 올해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한시 적용해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기업 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술의 경우에는 기본 12% 세액공제에 올 한 해 투자 금액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에 비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 10% 추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 시에는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이 18%에 증가분 10%로 최대 28%입니다. 추 부총리는 혜택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 당부드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무역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살짝 멀어진 뉴스가 하나 있네요. 네. 미국 노동시장. 한때는 네. 미국 노동시장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양. 네. 금리 결정하기 전마다 그렇게 들여다봤건을 네네. 약간 뒷전으로 밀린 미국의 네. 고용지표 하나 보고 가죠.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24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5천 건 정도 늘어난 건데요. 2주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4만 건을 살짝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만 1,000건 급증한 187만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고 미국 외신들은 보도를 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한동안 과열 상태였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에서 시작된 인력 해고 움직임이 다른 업계로 확산하는 등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파가 사실상 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20만 건대 중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스매치가 있기는 한데 네. 씹고 있다. 이건 좀 짐작이 되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까지 일타 경제 이슈 이데일리의 김성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결혼들 안 한다고 하는데 종로 예물거리에 사람이 좀 늘어났답니다. 근데 신랑 신부 말고요. 요거 금 좀 비싸게 사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금값이 진짜 금값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서 이걸 쟁여? 아니면 있는 거 다 갖다 팔아? 고민되시죠? 그리고 환율은 또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달러 약세라고 하는데 요즘 이상하단 말이죠. 요 이상한 것들을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홍춘욱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박사님 그 성함 가운데 춘자가요. 네. 무슨 춘자입니까? 박달나무 춘자라고요. 그래요. 봄춘이었어야 되는데. 옆에 나무목이 붙어서. 봄춘의 나무목이라. 예, 그래서 뭐 봄나무. 봄나무 좋은 뜻입니다. 그래요. 봄나무처럼 저희가 쑥쑥 한번 자라나 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네네. 최근에 금값이 엄청 많이 올라서 KRS 금시장에서 한 달 동안 금거래액이 70%가 넘게 늘었다? KRX 금시장이라는 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거래소에서 만들어준 편하게 금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 그 주식 거래하는 거기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금도 거래를 할 수 있게. 이제 KRX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기는 주식 시장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상품 선물 시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 거래를 도와주는. 그래서 비용 저렴하게 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방금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KRX 금시장 또는 금현물시장 이런 거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나는 KRX 금 거래에 관심 있어요 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면 되는 주식하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MTS에서? 예, MTS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뭐 주식이 있고 밑에 상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사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금 이렇게 치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금 치면 대부분 나오고 특히 최근에 원체 금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늘고 또 이쪽 관련된 상품 시장들도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금 투자가 늘어가지고 미니 금 거래량 여기에서 미니라는 게 뭐 양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사이에 3배나 늘었어요? 그게 뭐 전 세계 금값이 급등해서 생긴 일이고요. 우리만 있는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해 연말에 1온스 한 23g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1온스에 얼마 정도 거래되던 게 1,500불 정도 거래됐는데 어제자 날짜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00불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5% 이상 오른 거죠. 거의 30% 가까이 오른 그런 국제적인 금값의 급등이 나타나니까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금에 몰리고 또 금에 몰린 돈들이 수익을 내면서 시장의 수급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뉴스를 보도도 많이 나오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괜찮지 않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제 건데 빼앗아 가셨어요. 그 답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해요?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예, 이유는 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기다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해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네, 방금 우리 뉴스도 우리 보도 잘 받았지만 미국의 노동시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거기 시장 분위기 최근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5월달 금리 인상하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냐 또 잘하면 연말에 지금보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건 우리 이자 안 줘요. 그죠? 그런데 달러는 이자를 주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금은 별로 재미없고 달러가 좋은데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들이 좀 시장에 존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값이라는 게 전쟁의 총소리와 함께 오르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1g 정말 작은 양이죠. 1g이 우리 돈 8만 원, 9만 원 하거든요. 너무 비싸다. 예, 너무 비싸죠. 진짜 금이 금값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또 이거 혹시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를 느끼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금 사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뭐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아무튼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도 심상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금 좀 사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일단 지금 금값을 올리는 요인이고 이건 지금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제가 이런 질문 들을 때 그동안 홍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내 말 듣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물어봐. 이런 말씀하실 때가 많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거 새로운 답변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감을 저희가 잡고요.
김춘자님, 부산도 금빵에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금은빵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MZ세대는 금은빵이 뭐야? 맛있는 빵이야? 금과 은을 판매하는 그 금부칩 판매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요새는 좀 많이 줄었는데 김경혜님 90년대 말 금 모으기에 다 내놓고 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라도 모을까 봐요. 박사님은 여기에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인기가 많으니까요. 이게 금 가격이 이거 누가 정하는 거지? 나는 이 가격에 살 생각이 없는데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이죠. 시장. 예, 어디냐면 런던에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국제 금속거래소라고 아주 큰 시장이죠. 그래서 LME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금이 표준화되어 있는 금, 순도 99.9%짜리 금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이 순도가 몇 %인지 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표준화되어 있는 검증된 금들을 누구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류상의 주인들을 가리는 곳인데 그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서 큰 손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큰 손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전쟁 나면 네. 사람들이 금부치 갖고 싶어 하는데 그때 사실은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거나 또는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러시아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외환보유고라고 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모아놓은 달러 돈이 외환보유고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국제거래망에서 퇴출됐던 거 기억나시죠?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빼서 쓰기가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네. 뭐 완전 못 빼는 건 아닌데 이전처럼 그렇게 쉽게 돈을 빼서 그 돈을 갖고 러시아가 군자금으로 쓸 수 없게 만든 그런 금융 제재들을 받고 나니까 우리 맨날 달러만 모아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는 나라 제일 먼저 어떤 나라가 떠오르죠?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서 전 세계 금 거래에서 순매수 하면서 올해 초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산 돈이 40톤. 지금 1g에 8만 원 그랬으니까. 40톤의 순금으로만요? 예, 샀고요. 두 번째로 또 더 많이 산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났던 나라 있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산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끼어있는 나라 싱가포르. 그리고 네 번째는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으로 지금 러시아랑 서방 사이에서 좀 가운데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나라들 또는 그 중간에서 무역으로 돈 벌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언제 우리 규제 맞을지 몰라라는 걱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우리도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 것도 있겠지만 이 거래는 대부분 중앙은행에 의한 거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만 들고 가면 이거 미국이랑 우리가 사이가 나빠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도 좀 가져가자. 네. 예, 이런 수요가 이번에 가격 상승을 일으킨 거니까 이 큰 손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죠. 야,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데요. 나름대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맘먹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결해서 바로 항상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 왜 많이 안 사요? 예전에 샀다가 고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0년 초에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대규모로 또 수십 톤 샀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2,000불을 찍고 하락했다가 이제 2,000불을 지금 십몇 년 만에 회복했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산다고 야 이건 이제 시장은 이쪽이야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고 중앙은행들이 매매했을 때가 사실은 고점 가까울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앙은행이 투자에 있어서 왜 그렇게 잘 못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결제 라인이 길어서 그래요. 금값은 매일매일 오르내리는데 저기 들렀다 와야 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보고서가. 최소한 6군데에서 그렇죠. 10군데 사이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외환 보유액이니까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 생각이 납니다. 왜 남들은 금 사가지고 재미 보는데 우린 금이 없냐고 질책을 당하고 나서 금을 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상황이 이래서 그래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개인인데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편하고 추천하지 않는 방법. 골드바 사는 거죠. 편한데 추천하지 않는다. 예. 왜요? 일단 수수료만 엄청나게 들고요.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드는 데다가 부가세 10% 세금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이
증여 상속할 때 그림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골드바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현금, 현물로 주게 된다라면 정부 입장에서 국고 문제들, 세원 문제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상품들 관련돼 있는 것들은 세금을 세게 많이 붙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은행 역시도 이게 순도가 100% 99.99%에 이르는 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세공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역시 수수료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은행 가서 골드바 주세요 또는 금은방 가서 금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든다. 특히 세공비도 감안하셔야 된다. 우리 18K, 24K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못하죠. 예, 똑같이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랗다고 해서 모두 금이 아닌 것처럼 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세공 문제들 또는 이 순도가 정말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검토들도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 금펀드. 들어보셨죠? 그래서 금광을 채굴하고 있는 또는 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식을 사는 건데 주식에 특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값과 똑같이 움직여주면 정말 좋겠는데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더 많이 빠질 때도 있고 또 금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100% 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산하다가 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캐나몬에 금도 나왔네 이럴 때가 그렇습니다. 많죠. 그래서 납이랑 많이 나온다 그러죠. 연은분리법이라는 네.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은이나 금을 분리하는 방법들도 다 납이랑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우리는 생각 안 했는데 구리 가격이나 은 가격 변하는 것 때문에 금광산 기업인 줄 알고 샀는데 가격 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주의해야 되고 또 이런 펀드들은 아시는 것처럼 판매 수수료와 유지 수수료가 또 붙죠. 그래서 숨만 쉬어도 수수료가 나간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KRX 금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군요. KRX. 예,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KRX 금 시장에 투자를 해주는 대신 투자해주는 ETF. 상장지수 펀드가 요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회사들이 이런 상품들을 내놔서 히트를 치고 있는 중이고 거래량도 늘고 있어서 이런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 펀드들은 이점이 하나 있는 게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는 거. 주식 거래할 때처럼 굉장히 수수료가 싸다는 게 장점이고 나쁜 점은 거래량이 좀 많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고 팔 때 좀 문제가 되는데 요즘 인기가 좋으니까 네. 거래량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 KRX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거래소다. 여기 관련되는 상품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 투자하면 흔히 나 금은방 가서 금을 몇 돈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가 그 세금을 이기려면 수익률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또 사고 팔 때 리스크들이 그쵸. 존재하는 시장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네. 순도 문제 그리고 옛날 유행이 아닌 금부치가 뭐 황금포도 이런 거요? 네, 뭐 그런 네. 거부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은 뚜꺼비도 있고 아이고야. 송아지도 있잖아요. 거북이, 두꺼비, 송아지 그 3대장이죠. 네. 부럽습니다. 예, 집에 열쇠도 있으신 있고요. 분들. 그래서 네. 이런데 세공비를 이제 새로 유행하는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공비가 또 들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뭐 미적 가치를 좀 더 부여하신다면 그 여하간 그러면 금통장, 골드뱅킹을 하셔도 수수료가 제법 비싸고 현물도 세금이 비싸니까 KRX를 통해서 요 금 펀드를 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은영님, 몇 년 전에 엄마가 저희 3남매에게 금을 50돈씩 사주셨어요. 와. 이러면 30만 원 돈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야, 엄마 플렉스. 그러니까 네. 여기다 50을 곱하면 계산 안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다들 소중하게 보관 중인데 오르고 있다니 너무 좋네요. 그래 엄마의 사랑이 소중한 거죠. 그렇죠. 꼭 올라서가 아니라 이런 실물 금을 계좌로 만들어서 입금하는 건 별로 지금 추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걸 차라리 저 같으면 팔아서 네. KRX 금현물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고요. 윤혜란님 아까도 등장하셨죠. 저는 금방에서 5, 6년 일했습니다. 결혼할 때 순금 사서 4배 올랐을 때 팔았어요. 맞습니다. 4배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4배 더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사고 파는 데 드는 비용까지 다 감안한 성과이실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예, 한 10배 올랐습니다. 그때.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IMF 경제 위기 때가 네. 사실 금값이 최바닥이었던 시기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뒤로 10여 년에 걸쳐서 10배 정도 올라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또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이게 금값이요. 근데 적정 가격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나오든 배당이 나오든 월세가 나오는데 금은 비용만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관해야 되고 수수료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3대 투자 자산에서 밖에 있죠. 그래서 이런 자산을 저희는 대체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어요. 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표준화된 자산하고 달라요.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자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인도 들어갈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런 금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이 뭐냐면 정부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지폐를 믿고서 쓰고 그리고 그 지폐를 이용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을 사고 이거는 내 재산권은 잘 유지돼라고 믿는 어떻게 보면 뭐 시장 경제 200년 사이에 또는 민주주의 제도 몇백 년 사이에 만들어진 우리가 만든 이제 좋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거나 흔들리거나 저항 세력이 생길 때는 이제 반대편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특히 금값이 많이 올랐나요? 이렇게 다들 물으시면 답이 양적 완화 때문이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제로금리 양적 완화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아무리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자 한 푼 주지 않는 데다가 정부가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많은 돈들을 쓰고 그 돈을 중앙은행이 윤정기 돌려서 채워주는 사실 그 꼴을 우리가 한 10년 봤잖아요. 2008년부터 이제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2017년, 18년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 또 하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 잘 걷어서 나라를 경영하기보다 이거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 현금 지폐가 의미가 있어? 이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그 다른 대안을 찾는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도 찾거든요. 그때 금값이 오른다. 그래서 이자 떨어지고 더 나가서 달러 패권의 약세 이야기가 나올 때가 금에 투자하기 좋을 때인데 일단 지금 미국이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는 했지만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과정에서 일단 국제거래통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만일을 대비하는 보험으로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확인시키고 시장에. 방아쇠를 당겼죠. 네. 그 뒤에 이제 금에 대한 고민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많고 결국 최근에 금리 인상이 대충 마무리 국면이다 싶으니까 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저는 금은 저는 아주 나쁜 자산은 아닐 것 같다. 그냥 큰 성과를 네.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판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환율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환율이요. 아니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00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습니까?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80%는 미국이 결정하는 거고요. 기축통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20%가 뭐냐면 한국 요인이에요. 우리가 그 20%가 그렇게 셉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 9월도 그렇고 환율이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급등하는 시기에 공통점이 국내 사건이죠.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레고랜드. 이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그때 걱정이 떠오르는데요. 회사채 시장이 일대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1,450원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했던 쇼크를 받았고요. 올해는 우리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날 줄 아무 몰랐죠. 걱정돼요.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 40%씩 빠졌잖아요. 물론 다행히 2월에 반등 조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이 외환보유고도 많고 이 나라 순채권 국가라 괜찮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줘야 되는 그런 돈 무역 적자가 많이 생겨서 줘야 될 돈도 많고 또 최근 우리 여행 수지 보면 엄청 적자잖아요. 3배가 늘었더라고요 적자가. 그런데 코로나 때 못 나갔으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 똑같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며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서 보면 조금 달러 수요가 지금은 우리만 특히 많은. 근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그 업계에서는 1,350원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갈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외환시장은요. 위에 그 저항선 의미 없습니다. 작년 1,450원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저 역시 한 1,300원 정도까지 봤는데 그거 한번 그냥 뚝이 뚫리니까 순식간에 위로 솟구치 오르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은 눈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정말 금리 한 번 더 올리는 건가? 우리 한국은행은 못 올리겠지. 여기 무역 적자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고차방정식 풀다 보니까 에이 지금은 좀 달러가 편해, 금이 편해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 우리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게 된 건 환율 영향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증시는 왜 좋냐고요? 보통 환율하고 증시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 그게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 왜 걱정인지. 네. 예, 이럴 때 달러가 맞는 경우가 환율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환율이 맞는 경우가 많았다. 예,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네. 한국 주가가 오르면 둘 중에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가 조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더 있었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길 바라는데 그러면 주식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자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연중 고점도 넘고 네. 좀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시장 상장 주식의 한 27%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면 몰수하고 팔거든요. 가차없이 돌아서죠. 예, 그래서 2020년 3월인가 4월에는 4월로 기억하는데 한 달에 13조 원 파는 것도 우리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50포인트 갔죠.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예, 그만큼 외국인들은 환율에 되게 민감해요. 환율이 민감해서 앞으로 달러가 더 강세로 가고 한국의 외환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무역 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은 뒤를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요인이 좀 컸었는데 중국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나요? 리오프닝이요. 예,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 경제 좋아지고 이번 3월달 수출도 잘 나오며 중국 경제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좀 함께 좋아지는 면이 있고. 겹을 좀 쬐겠지. 예, 그리고 또 두 나라 모두 싸니까 하고서 이제 좀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한국 주가가 이제 짧은 순간에 한 400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렇죠. 아니 개인들은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우리끼리 모이니까 좀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변심하면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 변심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환율이니까 네. 환율 계속 상승하면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정도 생각합니다. 네,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경제학 박사 홍춘욱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나 사오님 오늘 커피 한 잔 드셔야겠어요. 제철 음식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제철 경제 소식 발빠르게 전하는 목돈연구소 들으니 제 지갑도 튼튼해지겠죠. 암요. 제철 뉴스 산지 직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목돈연구소 들으시면 부자 되는 지름길 보이실 거예요. 3735님 금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도 함께 배울게요. 그리고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 SBS 목돈연구소입니다.